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속 추경호 부총리가 반도체 수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수익성과 성장성을 모두 챙기며 본격 상승기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매출 기준 유통 상위 3개 기업의 이름을 올리며 전통의 유통 강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식품업계가 가격 인상 계획을 줄줄이 철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제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커지는 원가 부담에 소갈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은행 과점 깨기를 위해 챌린저 뱅크, 스몰 라이선스 등이 거론되고 있죠. 하지만 실효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논란도 꾸준하게 제기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이 발목을 잡은 건데요. 이 정부는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장관 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도체 경기의 반등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1월 전산업 생산이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긍정적 움직임이 있지만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보다 4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는 주요 업체 투자 감축, 신규 서버 CPU 등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반등 가능성을 관측하고는 있지만 당분간 주요 반도체 제품 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는 내수 시장이 좀 다른 선진국보다는 비중이 낮아서 이게 수출이 중요하거든요. 중국이 좀 빨리 오프닝 효과가 나타나면 반등을 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추 부총리는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다소 개선됐고 말레이시아와 FA50 수출 계약, 바이오 콘텐츠 등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이 잠재력을 보이는 등 일부 긍정적인 조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전기차 같은 주력 산업의 기술력 확보, 인력 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방산 등 12개 신수출 동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쿠팡이 지난해 4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브랜드 파워나 점유율 면에서도 전통의 유통 강자인 신세계, 롯데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업계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쿠팡이 2014년 로켓 배송을 선보인 이후 10년도 안 돼 국내 유통 왕자 경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신세계그룹이 국내 유통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했지만 2위 자리에는 롯데와 현대백화점에 앞서 쿠팡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쿠팡은 최근 몇 년간 말 그대로 로켓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8년 4조 원대였던 매출은 2020년 약 14조 원으로 폭증했고 바로 이듬해 20조 원의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약 26조 6천억 원으로 또다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지난해 3분기부터 2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연간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92% 줄어든 1,447억 원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첫 연간 흑자도 기대되는 만큼 점유율 경쟁에 고삐를 또 한 번 잴 전망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뒤 쿠팡은 차별화한 상품과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내 온오프라인 통합 유통시장에서 아직 쿠팡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그동안에 성장해 왔는데 쿠팡이 앞으로는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보완, 장기적인 관계가 있는 고객, 이런 형태의 어떤 질적인 부분에 좀 더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요. 매출 기준으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진검승부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도 본격적인 유통대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스타벅스, 지마켓, 스타컴 등 핵심 계열사 6곳이 연합한 통합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롯데도 4천만 회원수를 보유한 L포인트 멤버스와 롯데호텔 멤버십 롯데호텔 리워즈 적립 및 사용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롯데홈쇼핑의 MZ세대 전용 유료 멤버십, Y클럽 등을 통해서도 멤버십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쿠팡은 지난해 말 기준 업계 최다인 1,100만 명의 유료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동화 물류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며 배송 효율을 확대하고 소비자 접점을 높이는 쿠세권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정부가 올 상반기 식품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먹을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인데 기업 입장에선 정부의 시장 개입, 과도하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2개 주요 식품업체 대표들과 물가안정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이유로 식품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고 식품업체 대표들은 물가안정에 적극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5일 열렸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민생회의의 후속 조치로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대응에 풀무원은 예정되었던 제품 가격 인상을 철회했으며 하이트진로는 당분간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건 만큼 기업들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주류업계의 가격 인상이 화두에 오르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업계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할당 관세의 경우 이미 FTA로 관세가 붙지 않는 국가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새 같은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뉴노멀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가격 인상을 완전히 못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가격을 상한을 정해서 매년 2%까지 3%까지 허용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도 이미 높은데 최저임금을 준다고 하면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곡물 가격 역시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제품에는 곡물가 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부동산과 음악 저작권, 미술품 등을 여러 명이 나눠서 사고 파는 것을 조각 투자라고 합니다. 조각 투자와 블록체인이 결합된 토큰 증권이 제도권에 편입되며 조각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창석 기자입니다. 증권사들의 토큰 증권, STO의 발행과 유통이 허가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형태의 증권 발행을 뜻합니다. 고가의 부동산,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미술품 등을 실물 자산을 담보로 토큰 형태의 증권을 발행해 거래가 가능하고 소액으로도 쪼개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난 5일 금융당국은 제도권 내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기존 조각 투자 기업과 증권사가 STO 시장 선점을 위해 앞다퉈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 중인 루센트블록과 계좌 관리 기관으로 참여하고 한국투자증권은 전략적 투자 및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키움증권은 펌블, 카사, 뮤직하우 등 8곳과 MOU를 맺고 신규 STO 사업 모델 발굴에 착수했고 향후 자사 MTS에서도 STO를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펌블,
카산 뮤지카와 같이 이미 혁신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STO 스타트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제도화를 발판 삼아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좀 시장을 같이 키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보증권은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태사와 투자금을 모집했고 SK증권은 지닥, 피어테크와 수탁협업,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은 자체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을 준비하는 등 증권사와 STO 스타트업은 활발하게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내 STO의 제도권 편입으로 오는 2030년 2,240조 원 규모로 전망되는 세계 STO 시장에서 국내 STO 기업의 경쟁력도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최근에 금융당국이 은행 과점 체제 깨기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특화은행 도입 등 은행 산업 내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들을 매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크고 작은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될지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부의 은행 과점 문제 지적은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뭡니까? 네, 배경에 앞서 먼저 국내 은행 현황부터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형은행을 키워서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17개 은행이 폐쇄 내지 인수합병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5대 은행 중심 체제가 형성됐는데요. 20여 년간 은행 대형화 정책 결과 시중 자금의 약 70%가 이 5대 은행에 쏠리면서 그동안 여러 번 과점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의 발단은 지난해 이 5대 은행이 거둔 높은 이자 수익이었습니다. 비이자 이익은 줄었는데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이자 이익만 전년보다 22% 오른 40조 원을 거두면서 최대 실적을 낸 건데요. 은행들이 이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에게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당국의 현재 과점 체제 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은행 과점 문제가 나온 건 수익 구조 때문인데요. 지난해 1분기 기준 국내 은행의 전체 이익에서 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합니다. JP모건 등 글로벌 100대 금융회사와 비교하면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수익 구조가 이자 수익에만 치우쳐져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재 은행업 특성상 일정 수준의 진입이 제한되는 구조에서 은행들이 경쟁과 차별화된 서비스 또 새로운 금융기법의 개발 없이 국내 시장에서 편하게 이자 놀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 됐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경쟁 등 금융권 전반에서의 경쟁을 촉진해 예금, 대출, 금리 등 가격 경쟁과 혁신 서비스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과점 체제를 해소할 은행권 제도 개선 TF를 지난달 22일에 출범했고 오는 6월 말 확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2차로 회의도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선 증권회사, 보험회사, 카드사에 대한 법인 지급 결제 허용 등이 논의됐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은행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시중은행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는데 성과급과 내부 통제 예대금리 등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이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수수료와 대출금리에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과점에서 경쟁으로 체제를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금융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촉진 방안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챌린저 은행 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챌린저 은행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 영역 등 특정 영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형은행을 말하는데요. 해외에는 이미 이런 소형 전문은행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서비스나 환경 등 다양한 혁신 모델을 개발한 소규모 신설은행, 즉 디노보뱅크가 지속해서 출연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산 10억 달러 미만인 소형은행의 비중이 전체 은행 시장의 79%, 100억 달러 미만 소형은행은 97%에 달할 정도로 비주류로 등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다양한 혁신 모델을 개발한다면 예를 들어 벤처 투자 기업만을 대상으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리콘밸리은행, 고령층 자산 관리에 특화된 신탁 전문은행, 외국환 전문은행 등 다양한 전문은행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적 방안으로는 스몰 라이센스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스몰 라이센스란 인허가 단위를 쪼개서 소규모 업체들이 핵심 업무만 인가받고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 결제 업무를 하고 싶은 업체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최저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은행업 인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진입 장벽이 낮춰지는 건데요. 또 스몰 라이센스 도입을 통해 10여 년간 시중은행의 영역이었던 지급 결제와 대출, 외환 분야 업무에 기존 보험사와 증권사 등 이금융권이 진출하거나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금융권 진출이 더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양한 업체들이 신규 시장에 이렇게 진입을 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넓어질 것 같은데 그 반면에 또 우려되는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실효성 부분입니다. 이 작은 은행들의 신규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고 해서 과연 현재 이 굳건한 판을 흔들 정도의 큰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례로 7년 전 금융권의 혁신을 일으킬 매기로 투입된 인터넷 전문 은행들도 처음 기대와 달리 현재 아직 점유율이 한 자릿수대에 머물 정도로 미미한 상황입니다. 또 외환 등 일부 전문 분야들은 이미 긴 시간 동안 은행권이 노하우를 쌓으면서 충성 고객을 만들어 온 만큼 이금융권이 과연 판을 흔들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행 산업 내 경쟁 심화가 결국 전반적인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은행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저신용 차주 대출을 급격하게 늘리거나 할 경우입니다. 2016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5년간 국내 일반은행 13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의 경쟁도가 높아질수록 부도 확률과 부실 채권이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종합해 전문가들은 시장의 경쟁도가 낮다고 판단되니 신규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당국이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은행업 내에서 요구되는 혁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안정화된 경쟁 유인책을 찾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같은 은행업 안에서도 거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열세한 지방은행 발전 지원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시장 경쟁 구도를 마련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은행 과점 체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광물 확보 전쟁이 치열하죠. 이에 관련 사업 계획만으로도 주가가 급등하는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광물 테마주의보 속 필리핀 니켈 사업 진출에 나선 제이스코홀딩스가 내년 초 첫 선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시장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제이스코홀딩스가 니켈 원광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며 니켈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포부입니다. 제이스코홀딩스는 필리핀 현지 채굴회사 EV 마이닝 지분 10%를 인수하고 필리핀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필리핀 자회사가 니켈 원물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갖고 지분 10%에 대한 배당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이스코홀딩스는 올해 필리핀 광산 개발권을 획득하고 내년 초 첫 선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EP 승인이 나온 걸 기반으로 늦어도 6월 안에 MPSA 접수를 넣을 것이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4분기 안에 올해 안에는 MPSA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24년도 1분기부터는 채굴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예정입니다. 니켈이 자칫 주가 띄우기 창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되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필리핀 노천광산은 난이도가 쉽고 사업적으로 봤을 때 EP 승인을 득하고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도 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EP 퍼밋이 나온 걸 보면 이 사업의 진정성이나 실제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거두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단순한 기대감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테마주 양상으로 흘러가는 경우들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니까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프는 지난해 플래그십 SUV 올뉴 그랜드 체로키를 출시했습니다.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주행 안전성부터 여유로운 실내 공간까지 두루 갖췄는데요. 성나균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자 무게감 있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르막길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직진합니다. 지난해 12월 지프가 출시한 올뉴 그랜드 체로키.
그랜드 체로키는 약 2톤이 넘는 무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 없는 주행 능력을 갖췄습니다. 오버랜드 트림의 동력 성능은 최대 286마력에 달합니다. 이에 더해 바위, 모래 진흙, 눈, 스포츠 등 5가지 모드로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프의 플래그십 SUV답게 넉넉한 실내 공간이 눈에 띕니다. 2965mm의 휠베이스와 1790mm의 전고는 성인 남성에게도 충분한 공간감을 제공합니다. 지프의 올뉴 그랜드 체로키는 전 모델 대비 차체가 짧아진 숏바디 모델입니다. 하지만 준대형 SUV답게 넉넉한 내부 공간을 자랑합니다. 이외에 각종 편의사항도 추가 탑재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내비게이션인 T맵이 기본 장착됐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지원합니다. 더욱 현대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통해 역대 가장 고급스러운 그랜드 체로키로 거듭났습니다. 브랜드 럭셔리 플래그십 SUV로서 지프의 진보된 첨단 기술과 프리미엄에 대한 가치를 집약한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프는 그랜드 체로키와 하이브리드 모델인 그랜드 체로키 4x2를 통해 SUV 시장에서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포드코리아가 오늘 중형 픽업 트럭 넥스트 제너레이션 레인저를 출시했습니다. 그간 축적해온 포드의 픽업 트럭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웃도어와 레저 등 다양해진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전략인데요. 박세아 기자입니다. 중형 픽업 트럭이 역동적인 정체성을 뽐내며 사면로 주행을 선보입니다. 포드코리아는 오늘 프로보크 서울에서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포드 넥스트 제너레이션 레인저를 국내 처음 공개했습니다. 레인저는 현재 세계 18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레인저는 와일드 트랙과 랩터 두 가지 트림입니다. 모두 2.0리터 바이터보 디젤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습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추가됐고 360도 카메라도 고도화돼 고객 편의를 높였습니다. 상업과 레저를 아우르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와일드 트랙의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 리터당 10.1km, 최고 출력 205마력에 51kgm의 최대 토크 성능을 발휘합니다. 퍼포먼스 픽업 트럭에 적합한 랩터의 연비는 리터당 9.0km로 최고 출력 210마력과 51kgm의 최대 토크를 갖췄습니다. You can never talk about pickup trucks without mentioning Ford, since it produced the first pickup truck in the world. The next generation Ranger, being presented here today, is based on Ford's long accumulated expertise in pickup trucks, as well as its global truck design DNA. This outstanding model not only connects the past and the present of pickup trucks, it also paves the way forward. 포드는 캠핑, 낚시, 서핑 등 아웃도어 레저 활동에 대한 고객 수요가 늘어나고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해 프리미엄 픽업 트럭을 출시했습니다. 포드코리아는 이번 넥스트 제너레이션 레인저 출시를 시작으로 머스탱, 올뉴 링컨 노틸러스 등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국내 시장에서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부영그룹이 캄보디아의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 200대를 기증했습니다. 부영그룹은 지난달 28일 캄보디아의 푸노펜시 가든시티 내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 200대를 기증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오토바이로 자식들을 태우고 가는 어머니들을 보며 안전을 위해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로 전환해 캄보디아의 국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영그룹은 캄보디아 푸놈펜에 15,000세대 미니 신도시급 부영타운을 지을 계획인데 기증한 버스는 푸놈펜 시내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종일 공기가 싸늘한데요. 내일 아침까지 서울이 영하 1도로 쌀쌀하겠지만 내일 낮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포근함이 이어져 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전국 많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영동과 경북 등 동해안 일부 지역은 건조경보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강풍까지 불어 화재 위험성이 크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공기질 대체로 무난하겠지만 오후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공기질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 수원 영하 3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11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아침 기온 2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과 울진 15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3도 보이겠고 한낮에는 광주 14도, 대구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 맑은 날씨가 이어져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